자, 미성년자가 있습니다. 아까 중딩애가 있죠. 얘가 어떤 법률 행위를 하려고 해요. 첫 번째 민법이 구상하고 있는 거는 법정 대리인의 손을 빌려서 하라. 이게 첫 번째 구상이죠. 자, 미성년자도 법률 행위를 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하고 있죠. 그러면 얘가 법률 행위를 하는 방식, 얘는 모자란 애예요. 모자라다고 일단 법이 이제 선언을 했죠. 모자라는 애도 뭔가 해야 돼. 그런데 이 모자라는 거를 메워주면서 해야 되죠. 그러면 첫 번째 구상을 했다는 것이, 야, 너 법정 대리인이 있으니까 이 법정 대리인의 대리 방식을 통해서 해라. 이게 첫 번째 선언한 방식이죠. 자, 그래서 이건 어디서 나오느냐? 가족법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가족법에서. 자, 그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은 누가 있죠? 친권자가 일차적인 사람이죠. 친권자는 부모죠, 부모. 그런데 부모는 생물학적인 개념이고, 그 다음에 친권이 있는 부모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법정 대리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손을 빌려라, 이런 것이죠. 자, 부모지만 친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친권 상실이라든가 제한제도라든가 정지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라고 해서 항상 친권이 있는 건 아니고 친권 있는 부모가 법정 대리인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부모는 믿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손을 통해서 하면 아주 쉽겠죠. 자,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도 있을 수 있죠. 그럴 때는 미성년 후견인이 이 자리를 꿰차고 들어옵니다. 미성년 후견인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요. 이 미성년의 후견인의 그 선임, 자격 취득이나 이런 것들은 가족법에서 따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그 친권자가 유언으로 이렇게 죽으면서 김갑동이를 우리 아들놈의 후견인으로 하겠다 해서 유언의 방식을 그대로 지키면서, 유언의 방식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자필 증서에 의한 거라든가 뭐 공정 증서에 의한 것에서 법에 인정하고는 유언의 방식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유언의 방식을 다 지킨 걸 전제로 해서 김갑동 씨를 지정하게 되면 그 사람이 미성년 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서 지정 후견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족법 시간에서 다 공부를 하면 됩니다. 유언으로 지정을 했다는 의미에서 지정 후견인이 되는 거죠. 자, 유언으로 남기지 못했다. 유언으로 남겼는데 유언의 법적 효과가 없어가지고 엄격한 요식행위니까 그 요식행위에 결여가 있어가지고 유언이 없다고 평가되면, 그러면 이제 법원이 선임을 합니다. 그래서 선임 후견인, 이 두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선임 지정 후견인 아니면 선임 후견인, 이것이 이제 가족법에서 얘기를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법정 대리인의 이 대리 방식을 통해서 하게 되면 가장 안전하다고 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친권자와 그 다음에 미성년 후견인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다룰 때, 자, 대리인이라고 하는 거는 본인 대신에 일을 처리해 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항상 남의 일을 처리해 줄 때는 그 사람의 권한의 남용의 가능성이 항상 화두가 됩니다. 자, 그러면 친권자는 부모니까 마음대로 그러면 해도 될까?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메인은 뭐냐면, 친권자가 법정 대리권을 갖게 되는데, 그러면 이 법정 대리권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을까? 이게 이슈가 되죠. 법정 대리인이 대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일까?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방식은 원칙과 예외로 했게 되죠. 자, 그래서 친권자일 때 하고 그 다음에 미성년 후견일 때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자, 친권자는 원칙이 제한이 없다. 자, 부모니까 믿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못하는 게 있다. 네, 그래서 못하는 게 몇 가지냐? 3가지가 법에서 못하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미성년 후견인은 마찬가지로 원칙은 제한이 없습니다. 자, 왜 제한이 없느냐? 자, 부모가 죽어가면서 지정을 했죠. 그 다음에 법원에서 선임을 해줬죠.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다는 건 똑같은데, 자, 부모도 못한다고 한다면 지금 타인에 해당되는 미성년 후견인도 못하겠다. 그러면 못하는 게 여기는 4가지예요. 3, 4 구조로 가게 됩니다. 미성년자, 친권자는 3가지를 못하고 미성년 후견인은 4가지를 못하죠. 그럼 느낌상 이 4가지 속에는 이 친권자가 못하는 3가지는 당연히 포함될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추가되는,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 시험 문제가 나올 때는 미성년 후견인이 나오게 되면, 그러면 친권자하고 겹치는 부분은 시험에 나올 리가 없고, 얘가 독자적으로 얘만 못하는 것에 관해서 물어보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950조 제1항 제1호부터 6호까지의 내용이 지금 규정이 되어 있어요.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법정 대리인의 대리행위를 통해서 미성년자가 법률 행위를 하도록 민법이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이에 관한 다 내용, 모든 내용이 가족법에서 다루고 있다. 가족법에서 어디 다루고 있느냐? 친권과 후견 파트에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자세한 내용들은 가족법 공부할 때 보면 되고, 뼈대만 이렇게 추리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에 주목을 하게 되면 이처럼 친권자나 미성년 후견인이 어디까지 할 수 있고 뭘 못하겠느냐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친권자는 3개를 못하고 미성년자는 거기 3개에다가 하나 더 받고 4개를 못한다. 자, 그러면 친권자 중에서 못하는 것 중에서 가장 유명한 법조문이 뭐죠? 이해상반 행위. 자, 친권자와 미성년자인 자와 친권자의 이해상반 행위가 되게 되면 대리권이 없어지게 되죠. 그 해당되는 행위에 대해서. 그래서 그 특별 대리인을 선임해 가지고 그 문제되는 그 행위는 특별 대리인이 대신 처리해라. 그래서 이해상반 행위는 가족법에서 특 A급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친권자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 뭐가 나온다? 이해상반 행위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미성년 후견인이 문제를 내는데 친권자와 겹치는 문제를 굳이 미성년 후견인으로 굳이 포장을 바꿔서 낼 리는 없죠. 그럼 미성년 후견인을 법정 대리인으로 이렇게 배치를 할 때는 걔가 단독으로 규율을 받는 것에서 나오겠죠. 그래서 950조 제1항 1호부터 6호에 관한 문제가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문제가 정해져 있어요. 친권자에서는 못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것은 이해 상반행위가 나오게 되고요. 이거 가족법에서 다룰 것이고요. 미성년 후견인은 950조 제1항 1호부터 6호가 결국 시험 문제에 나오는 대상이 되는 거죠.